도봉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교육을 진행하게 될 청년강사 박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청년교육, 결코 쉬운 교육은 아니죠. 매번 받는 청년교육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결코 예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청년 강사하고는 좀 다르게 특별히 K-팝을 가지고 즐거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즐겁고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깊은 호응, 반응을 기대하겠습니다. K-팝으로 배우는 청년 윤리, 반부패 청년 정책과 주요 사례 진행하겠습니다. 간략히 저에 대해서 소개 좀 드려야 되겠죠. 저는 국제 청년 아카데미 원장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청년 전문 강사입니다. 강사 활동하기 전에는 공기업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도 있고요. 이러한 근무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해 드릴 내용들이죠. 먼저 우리나라가 얼마나 청렴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거기에 공직자로서 꼭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반부패 분명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 없이 9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작한 시간이 2시이기 때문에 적어도 3시 30분 이전에는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호응이 좋다거나 반응이 빨리빨리 나온다면 그래도 우리의 시간은 조금 단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까지 해봅니다. 자, 많이 좀 도와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청렴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셨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청렴한지 아니면 부패한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서 평가한 내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대한민국 청렴 아니면 부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면 청렴 손 한번 들어주시고 아니면 부패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청렴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우리 대한민국 이 정도면 충분히 청렴하다. 그래요. 지금 한 3분 정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손을 들어주신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아. 부패한 대한민국.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패하다는 쪽에 생각이 조금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5대 3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부패한 대한민국. 나머지 분들도 손을 들지 않았지만 손을 들지 않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존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5대 3으로 부패한 대한민국.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표입니다. 대한민국 2024년도 청렴도 평가는 세계 30위.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할 때 그 나라의 경제 규모하고 청렴도를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 즉 잘 사는 나라일수록 청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북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경제 성장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실질적으로 청렴도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제 규모는 한 13위 정도 10위권에 당당하게 진입하고 있고요. 하지만 청렴도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의 성적 30위. 아직도 한 번도 10위권에 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20권에도 진입한 적이 없고 우리 대한민국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되겠습니다.
국가 순위 30위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점수가 또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점 나와 있다고요? 64점. 어떤 의미일까요? 64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점수가 60점 미만이라면 우리는 그 나라를 부패한 국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부패하다 이야기하더라도 못하지 않다. 몇 점일 때? 60점 미만일 때. 우리 대한민국은 60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부패한 국가라는 소리는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렴한 대한민국이 청렴한 국가에 대한 기준으로 70점 이상. 따라서 현재는 청렴한 국가인지 아니면 부패한 국가인지 판단이 나는 부패하지는 않지만 청렴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청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수를 몇 점 더? 6점은 더 올려야 되겠다. 근데 그 6점을 올린다는 게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변화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 2017년이죠. 점수가 54점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해에 우리는 3점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2점, 2점, 1점, 1점. 최근에 한 동안 올린 점수는 3점. 즉 1년에 1점을 올린다는 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1점만 올린다 가정한다 하더라도 6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6년은 걸린다. 올해가 몇 년도라고요? 2025년. 우리가 꿈의 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뭔가 2030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2030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청렴한 국가라는 소리를 듣기는 않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 같은 청렴 전문가에게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분발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루빨리 청렴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청년도 평가에 대한 체계도 중요하다. 당연히 부패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추정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청년도 평가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년도 평가에 대한 체계는 국가에 대한 청년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관에 대한 청년도 평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청년도 평가의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를 우리는 부패 인식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 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부패를 얼마나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지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대비하고 방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청렴도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킨다거나 아니면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청렴도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부패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부패.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영화의 한 장면이죠. 범죄와의 전쟁. 이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과연 누가 부패 행위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명의 출연자 중에서 과연 누가 부패 행위를 한 사람일까요?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최민식 배우일까요? 아니면 그를 상대하고 있는 형사 반장일까요? 일단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대상자, 부패를 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는 공직자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속에서 공직자는 형사와 형사 반장, 난동을 부리고 있는 최민식 배우는 공직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런 범법 행위를 했지만 부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범법자를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사반장, 상사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함에 따라서 뭔가 마음이 움츠리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부패 행위자는 최소한 우리 공직자, 부패에 대한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전통적 부패는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배임, 횡령과 같은 사기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부패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상응접대와 알선 청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청탁금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패의 유형이 되겠고요. 이권 개입이나 사익 추구 이런 부분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형의 부패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런 부패 행위는 법만 잘 지키면 우리가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을 잘만 지키면.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범위를 벗어나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부패한 공직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부동산 원칙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가 고객 만족을 못 시키는 경우. 두 번째는 공직자로서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는 부패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왔던 여러분들의 민원인 중에서, 여러분들의 고객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낀다면 결국 여러분들을 청렴한 공직자로 평가해 주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청렴도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객 만족을 시킨다거나 적극 행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위에도 우리는 부패라고 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산 낭비, 갑질 행위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부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부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고요. 조직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오늘 강의 내용의 50%는 확보하고 이러한 부패가 왜 발생을 했을까요? 사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결함, 윤리의식이 부족했을 경우에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청량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부패의 원인으로서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의식이 높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패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직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노력도 우리는 해봐야 되겠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두면서 청년 교육에 레크레이션까지 가면 청년 레크레이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레크레이션 교육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일단 저는 청년 레크레이션 교육을 참여형 청년 윤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감소만 시켜준다면 자발적으로 청렴 의식이 고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통해서 말하면 청렴 레크레이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레크레이션 활동하고 차이가 없다. 레크레이션의 기본은 박수치기, 율동, 노래 부르기, 그런 청렴 퀴즈,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그 레크레이션 활동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청년 교육 중에서 레크레이션 중심으로 강의를 우리가 진행한다고 한다면 또 레크레이션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오늘은 청년 윤리 교육이 중심이기 때문에 레크레이션은 잠시 한번 입니다. 자, 여러분 청년 박수 들어보셨을까요?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 박수라고 하면 일단은 박수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나 정신건강, 사과, 모든 신경들이 박수를 치게 되면 스트레스는 낮죠. 제가 이를 유도할 거예요. 박수 준비하면 어떻게 한다? 청력 바닥을 딱 펼쳐 보이는 부분은 내가 청량 담백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야! 할 때 박수 자체가 됩니다. 청력 야!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청량 박수 준비! 청력 야!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소리도 같이 넣어주셔야 이게 효과는 2배, 3배 소리와 함께 움직여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시작하게 되면 박수 치면 되는 거예요. 박수 치면 기분 좋아. 박수 치면 청렴해요. 박수 치면 나도 청렴. 박수 치면 너도 청렴. 박수 치면 모두 청렴. 청렴, 청렴, 나가자. 그럴만 합니까? 어려운가요? 그냥 기분 좋아. 박수 청렴해요. 박수 치면 나도 청렴. 박수 치면 너도 청렴. 박수 치면 모두 청렴, 청렴, 청렴. 나가자. 머릿속에 순서들. 기분 좋아. 청렴해요. 나도, 너도, 모두. 자,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고, 한번 청렴 박수. 준비. 청렴. 야. 아하, 소리가 그렇지 않은 것. 더 크게 낼 때 우리가 시간 단축, 방해의 시간이 줄어든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막 준비, 정령, 야, 박수, 면, 치면, 정령, 박수, 치면, 나도, 정령, 치면, 너도, 정령, 박수, 치면, 또,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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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이러한 율동, 박수치 이런 부분들이 혼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서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선창을 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조직에 대한 청렴도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청렴도는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멋진 활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술직들 현장에 나갈 때는 안전고 외치는 경우가 당연히 기본으로 안전고를 외치죠. 그처럼 우리 사무실에서도 청년 박수를 통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모두의 K-팝을 가지고 청년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K-팝하고 청년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K-팝, 그러면 우리는 대중가요 또는 유행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중가요의 그 노랫말 속에는 우리 시대의 시대상, 자화상이 잘 녹아 들어가 있죠.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청렴 요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 우리 주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해의 하나의 방법이 바로 대중가요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대중가요의 노랫말 속하고 청렴 윤리를 연결시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대중가요 그러면은 이제는 세계 제일의 넘버원 뮤직이 됐습니다. 탑 뮤직이죠. 동의하십니까?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의 청렴도, K 청렴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청렴도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참 멀다. 따라서 저는 K-팝을 롤모델로 해서 K 청렴도가 그 길을 잘 쫓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K-팝과 청렴도를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K-팝에 대해서 조금 좀 알고 가야 되겠다. 대중가요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가요가 자그마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노래의 시작, 100년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래의 시작은, 노래 첫 마디는 이풍진으로 시작합니다. 이풍진.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네, 그렇습니다. 희망가. 자, 여기 맞춰주신 선생님으로 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1921년 우리 박채선님이라고 하는 민요 가수가 발표한 노래가 여기에 붙여져 있는 곡이 서양풍으로 찬송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중가요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여져 있는 가사 한 말, 노랫말이 굉장히 압권이에요. 작자 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구전가사라는 얘기죠. 100년 전에 발표됐지만 그 100년 이전부터, 그 한참 이전부터 우리 선조 선배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불려주었던 노랫말이 되겠고,
그런데 이 노래는 우리 민족,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면 한 번씩 다시 죽었다 살아나듯이 계속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중가요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편곡이 많이 된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한과 서름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한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해서 희망가 또는 역설적으로 실망가, 절망가라고 노래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꽤 인기가 있다고 하는 임태경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불러주고 있고요. 또 다른 버전은 절하게 부르는 버전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 가사말을 잘 좀 들어보셨을까요? 갈 것 모르는 저 청년에게 부패 사업을 개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국민가수 김연자님께서 아주 열렬히 염원을 담아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랫말의 노래 가사 요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100년 전에 원곡의 가사 그대로라는 사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고는 굉장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니 100년 전에도 그 시대에 부패 사업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청년에게 당부를 하는 그 시대의 그 청년은 그 시대의 지도자이거나 뭐 선구자라는 표현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선배님들은 청렴사회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이 가사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굉장히 가슴이 벅차올랐고요. 누군가는 이 노래를 희망가 또는 절망가, 실망가라고도 불렸었지만 저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 노래를 청렴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청렴윤리교육의 하나의 모티브로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팝과 청렴윤리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반부패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는 단어 어떻게 읽습니까? 네, 몰랐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청문회나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많이 우리가 듣고 듣는 이야기가 몰랐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은 몰랐다라고 얘기할까요? 몰랐다라고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의 법적 책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반부패 법령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청렴하냐? 그랬을 때 난 몰랐기 때문에 이런 소리 안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반부패 법령 몇 가지? 5가지. 5개. 별이 5개. 침대 선전할 때 얘기가 나왔던 거죠. 별이 5개가 아니라 반부패 법령 5개는 우리 공직자들이 꼭 알아야 될 법령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쁜 일과 속에서 5개를 안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해도 좀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느 공공기관을 가더라도 적어도 이 한 가지만큼은 좀 제발 좀 알아라. 자, 어느 부분일까요? 5개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행동 강령. 모든 공직자들은 이 행동 강령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행동 강령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행동 강령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행동 강령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한 100명 중에 저도 한두 명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인원수라고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다 알아야 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이 행동령에 대해서 전파하고 알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 충돌 방지법과 청탁금지법까지 알게 된다면 우리 공직자가 어디 가서 몰랐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도 이렇게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다고요? 공직자윤리법은 2001년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우리 윤리법으로서는 공직자윤리법 198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83년 이전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 규정은 1983년도.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은 그 이전에 이러한 법이 있기 이전에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 행위의 규범으로 좀 삼았을까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자유의 역사 속에서는 제법 공직자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을 해주는, 계몽을 해주는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노래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가 준비되고 있을까요? 1943년도 빈대떡 신사 들어보셨어요? 우리 MZ세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한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렸을 때 한두 번은 들어봤던 노래들이기도 하고요. 노래의 시작은 양복을 입은 신사가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복을 입은 신사가 요리점 문 앞에서 사적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식당 문 앞에서 사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공직자, 지식인의 가장 큰 사회적 부조리를 부정부패라고 얘기한다면 1940년대에 그 지식인, 공직자의 가장 큰 사회적 부조리, 이걸 우리는 허례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례허식. 무슨 이야기입니까? 있으면서도 없으면서도 있는 척, 잘난 척, 센 척, 보여주기식 문화. 이게 1940년대의 가장 사회적 부조리라는 거예요. 이런 허례허식에 대한 문화는 40년을 거쳐서 1940년대를 거쳐서 50년대에는 6.25 문화,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군사정권, 박정희 정부가 이런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서 대단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준칙이라고 얘기하죠. 가정의례 준칙 들어보셨어요? 가정의례 준칙 속에서는 우리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는 식사에 한찬에 가지수까지 제한을 합니다. 일식 3찬, 한 끼에 반찬은 3가지 정도만 먹어도 된다. 우리가 예식을 할 때, 혼례 할 때 손님들에게 접대하는 방법도 최소한 국수나 뭐 이렇게 하고, 과거에는 있는 집에서 2~3일씩 잔치를 했던 부분들을 하루로다가 마무리한다거나, 제사상에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제사상까지도 다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이렇게 이 기분은 허례허식을 뭔가 제어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허례허식에 대한 문화는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니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나쁜 문화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한 게 40년대부터 그러면서 노래를 통해서 계몽하려고 했던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논평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하나 소개시켜드립니다. 한번 노래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당시에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노래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고 계몽을 받았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규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행동 강령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행동 강령에 대해서 드렸을까? 모든 공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힘을 드렸을까? 일단 행동 강령 속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모든 행위 기준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그리고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 금융 관련된 내용까지도 행동령 속에 다 녹아들어 있다. 즉 우리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행위 기준을 15가지로 정의해 놨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은 공직자에게 경조사가 발생했다면 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5가지에 대한 행동량에 대해 기본적인 틀,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동 강령 속에는 이런 것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요것만 오늘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99%의 부패에 대한 정의, 행동량까지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또 오늘 교육의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일단 15가지 중에 4가지는 청탁금지법하고 연계가 되게 중복되고 있다. 즉 청탁금지법에서 인사청탁을 하지 말아라. 알선청탁을 하지 말고 금품을 받지 말아라. 기본에 드는 내용이 되겠죠. 이부 강의를 나갔을 때 탈의금은 제대로 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서 같이 내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같이 학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또한 우리 행동강령 속에는 갑질금지와 관련된 내용도 3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갑질금지 3대 조항, 이 갑질금지 3대 조항을 우리는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한다거나 부당행위,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공직자인 여러분들의 갑질하고 또 일반인들의 갑질, 일반인들도 갑질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일반인들은 내가 주먹이 세다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좀 많다거나 아니면 성질이 굉장히 깊박해 가지고 돈, 성질 아니면 돈, 힘 이런 걸 가지고서 어디 가서 갑질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직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갑질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직무, 공직자의 직무 권한.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아니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직무 관련자에게 그걸 활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노무를 요구하거나 부당행위,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직무 권한을 가지고 개인적인 일을 시키지 말아라. 당연한 이야기죠. 현장에서 사례를 보게 되면 준장교가 훈련병을 동원을 해서 저 농사를 수확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간부들 워크숍을 갔는데 간부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라면을 끓여라고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발생을 할까요? 발생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쉽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20건 이상 권익위원회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갑질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 좀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권한을 가지고 부당행위를 하지 말아라. 4가지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직무 부당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자. 첫 번째는 민원인이에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부당하게 거부를 한다거나 부당하게 지연하지 말아라. 첫 번째 민원인에게. 두 번째는 소속 직원과 관련을 해서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말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 범위 내에서만 일을 좀 시켜라. 그 이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일단 부당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갑질 행위는 힘 있는 부서가 힘없는 부서에게, 힘 있는 직무가 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라. 부당한 요구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한 의전 아니면 뭐 어떤 예우를 요구한다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행동령 속에서는 갑질과 관련되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요한 갑질 부분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이외에도 우리 행동령 속에는 8가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할 것입니다. 일단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했다는 지시, 특혜, 이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보셨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내용, 우리 행동 영역에 어떤 내용들이 좀 위반되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 하나는 인사청탁, 또 특혜를 주지 말으라고 그런 내용들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행동 영역 속의 첫 번째 규정으로서 모든 공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한 직무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 하급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상급자는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본의 아니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 그 지시를 받은 하급자 일단은 상급자의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 이행을 거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된다는 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 지금도 그런 의무도 있지만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복종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지 부당한 업무까지는 의무 이행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사실을 소명을 해라. 이행을 거부하라. 제1원칙이 되겠고요. 사실 조직이 건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면 이게 쉽게 정리가 됩니다. A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A 업체를 검토를 해보니 과거에 부당거래가 있어서 더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부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검토해보니 부장님, 그 A 업체는 과거에 부당거래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게 되면 알아들 사람들은 다 알아듣게 되고 약이 되지 않겠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일 거예요. 그런데 상사가 성격이 좀 거시기하다거나 보고를 했을 경우에 뭔가 이상한 지시가 떨어진다면 예를 들면 그래 그런 지시를 받고 부장님 내가 그걸 몰라서 너한테 지시했겠니? 안 되는 것 한번 되게 해라.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때는 바로 직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규정에서는 행동강령 책임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행동강령 책임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감사 부서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실 직원 정도 그렇게 해서 나의 직급과 걸맞는 사람하고 만나서 감사실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우리 하급자로서 기본 의무사항을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봐준다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방법을 잘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재차 같은 내용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보고를 받긴 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겠니? 이런 지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이상 상사하고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당연히 한나질 직원과 상담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인데 이런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신입 직원 또는 업무가 서툰 직원의 경우 부당 지시를 받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떡한다고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또 자기의 유명을 달리해서 매스컴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일들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 당연히 부당한 업무 지시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부당한 지시를 받은 그 하급자의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공직자의 가장 기본 자세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이에서 인사청탁 하지 말라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특혜의 배제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가장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도덕적 결함도 있지만 어떤 인간관계, 특별한 관계 때문에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우리는 4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 있죠.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연. 요즘에는 끼견까지 나온 거예요. 끼견, 주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혈연, 학연, 지연, 종교상의 이유, 이 4가지를 가지고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별도의 배제를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차별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동에 대한 모든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저는 이 14가지 행동 강령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노래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정 따라 공정하게 사심 없이 정직하게 내 직무 속 사족 감정 회피하고 신고해 누구에게도 이렇게 해서 일단 말 그대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살펴보았고요. 조금 여유롭게 이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멋진 규정, 훈련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규정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실천이 참 중요하다. 청렴 실천. 자, 여러분 청바지 들어보셨을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40, 50대 중장년층이 술을 마시면서 가장 많이 외치는 다양한 건배사 중에 한 가지. 이게 바로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를 많이 외친다고 합니다. 마음껏 놀고 마시고 즐기자. 뭐 이런 내용이 있겠는데요. 우리 같은 청렴 전문가에게 이 청바지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뭐라고요? 청렴 실천은 바로 지금부터 해서 실천 행위도 강조드리지만 타이밍, 지금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점이 되고요. 또는 부패, 청렴과 부패의 역사 속에서는 부패에서 청렴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요의 역사 속에서도 한때 부정행위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그 행위를 반성하고 지금부터 변화를 보여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연상된 노래가 있을까요? 1985년도에 발표됐다고 하는 노래, 지금이라고 하는 노래. 지금 화면 속에 나오고 있는 유명 가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유명 가수의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명 가수의 경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저지르는 부정행위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죠. 공직자의 경우의 부정행위는 위에 한자어 발을 정자, 아래 정자는 정주 정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주를 지키지 못한 행위, 이것을 우리는 부정, 그것도 부정이고요. 또 공직자의 부정. 그 행위에 대한 내용은 다르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 똑같이 무시무시한 파멸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부정행위를 통해서 나의 가정,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가정, 나의 조직, 사회, 심지어는 국가까지도 파멸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명 가수의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사람, 그 배우자가 누구라고요? 이나리의 여주인공입니다. 당시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세 사람 간에 그리고 두 사람 부부하고의 친구 관계가 있었던 그 당시 최고의 드라마 극작가 김수현님께서 이 유명 가수의 심정을 느끼고 메모를 하나 적었는데 그 메모를 유명 가수에게 전달해 줬다. 그 유명 가수가 그 메모를 받아들고 노래를 만든 게 지금이라고 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 공직사회 한 사람의 부정행위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되는 모습이 공직사회에 당시에 부정부패로 만연했던 공직사회가 청탁금지법이 짠하고 나타나면서 변화되는 모습하고 거의 내용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꼈던 감정을 이 노랫말 속에 한번 살짝 넣어봤는데요. 제가 느끼는 감정 과연 여러분들에게도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노래 속에서 가장 저에게 의미를 줬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의 빗바람이 쓸쓸해 보일 빛바람 무슨 의미이죠? 햇빛이 색깔 컬러가 햇볕을 받으면 강제로 탈색이 되는 현상, 강제 탈색,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자극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빗바람이라고, 두 마음의 빗바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강제로 변화되는 모습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을 굉장히 아주 멋지게 가만히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척 위험한 이야기. 결국은 한 부정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가 되고 쓸쓸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별을 예감하는 장면이 이 르네마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공직 사회에 있어서도 부정부패로 만약에 우리 공직 사회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짠하고 나타나면서 강제로 변화가 되는 모습, 즉 햇볕이 색깔을 변화시켜 주듯이 청탁금지법이 우리 부정한 공직사회를 변화시켜주는 모습하고 이렇게 조합이 됐다는 거죠. 햇볕과 청탁금지법은 같은 역할,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이제 청탁금지법의 세계까지 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이제는 웬만하면 다 내용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간혹 헷갈리고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만 잘만 지키면 된다. 청탁을 받고 업무를 하지 말고 금품을 받지 말아라. 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히 업무를 열심히 하고 이제는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귀가의 방법은 버스 타기. 버스 장류정에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굉장히 멋진 노신사가 짠하고 나타나더니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가는 나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처음 본 그 노신사는 저에게 굉장히 멋있게 생겨서 내가 조그마한 선물 하나 주고 싶다.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공직자인 여러분, 100만 원 받아도 될까요? 받으면 안 될까요? 처음 보는 노신사.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가 대부분입니까? 받아도 된다는 분 없습니까? 저는 이 100만 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겠고요.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천천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딱 뒤돌아서는 순간 그냥 보내지 않겠죠. 노신사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온 가족들하고 맛있는 저녁 파티를 여시고 지금 버스 타고 가지 말고 택시 타고 가라고 하면서 100만 원짜리, 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줍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공직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핵심 질문입니다. 101만 원이 드는 순간 우리 공직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걸 돌려줘야 되겠고요.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사실에 대해서 신고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매번 이런 문제, 금품 수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노신사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금액 기준, 그리고 직무 관련성. 일단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직무 관련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101만 원이 되는 순간 무조건 거절. 100만 원까지는 내가 받아도 되는데 직무 관련성을 한번 따져봐라. 처음 보는 노신사, 나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100만 원 초과와 100만 원까지 직무 관련성.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 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100만 원 이하일지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받은 금액의 2배에서 3배까지, 2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받은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반환을 하게 되면 처벌은 있다.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인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까지입니다. 즉 노신사로부터 나는 100만 원까지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노신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냐는 거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단 1원도 줄 일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예외사항을, 그렇다면 원칙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까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8가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만 받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공직자는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이 8가지 사유 속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수입, 뭡니까? 매월 받는 금품, 월급입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예외사유 속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읽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것도 3가지나 돼요. 거기에서. 첫 번째가 공공기관이 주는, 1호는 2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는 금품, 상급자가 주는 금품, 그것도 나는 받아도 되는데, 공공기관, 즉 우리 도봉시라관련해서 주는 금품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주면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되는데, 상급자가 주는 금품은 목적이 정의가 되고 있어요. 의료, 경력, 보상, 이게 아니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급자가 주는 금품 중에 의료, 경력, 보상이 아닌 경우가 어떻게, 예를 들면 평가 기간 중에 상급자가 평가를 잘 받을 목적으로 가서 이렇게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또 한 가지, 어떤 내용들이 우리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우리 급여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달 동안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우리는 금품을 받아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세 번째가 기타의 법령, 다른 법령 기준, 여러분들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복리후생 규정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러한 금품에 대해서는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한테 하나의 금품이 들어온다면 그 받아도 된다는 근거에 대해서 한 번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친한 친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당연히 나하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겠죠. 그 친구가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친구인 내가 그 친구에게 150만 원짜리 냉장고를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 가능하죠. 내가 주는 건 상관없어요. 받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150만 원짜리 냉장고 선물을 했고, 요번에는 이제 공식적인 내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똑같이 150만 원짜리 냉장고를 선물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 내가 그 냉장고 받아도 될까요? 자,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좋습니다. 받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 몇 분 계셨는데, 그렇다면 그 받을 수 있는 조건, 근거에 대해서 이 8가지 예외 사유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청탁금지법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저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G.O.D의 D라고 하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G.O.D는 어떠한 뮤지션들이었습니까? 1999년도에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요. 1999년도 하면 IMF가 한참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들게 했던 그 시절에 사람들도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명품, 명가사를 많이 발표한 뮤지션들입니다. 그 중에서 노래 하나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당시에 우리 god의 경우에 나이 20살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그런 가사에 말이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시기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이런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공직자의 길이고 여러분들의 공직자의 길 끝에는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저 역시도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되돌아보니 결코 나의 꿈을 저버리진 않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노래 가사는 다음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물론 돈과 명예도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문제는 돈과 명예는 동시에 함께 같이 오지를 못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돈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명예를 선택해야 될지 갈등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해결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충돌 방지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의 상황이 선택의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일 또는 명예를 선택해야 될 일, 그리고 청렴하게 일을 수행해야 될지, 청렴한 직무 수행이라고 하면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되겠고요. 사적 이익 추구라고 하는 것은 돈과 명예를 선택해야 되는 갈등의 상황 속을 우리는 이해 충돌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 충돌의 상황을 우리는 부패라고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업무를 하면 할수록 이해 충돌의 상황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을 어떻게 할 때 이해 충돌의 상황 속에서 내가 돈을 선택한다. 사적 이익을 선택할 경우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패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 충돌 방지법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업무는 공정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직자인 여러분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어진 이유예요. 뭐라고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여러분들을 공정하게 업무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방법. 이러한 이해충돌 방지법은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의 공직자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민간 언론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다 사립학교와 민간 언론 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자로 간주해가지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공직자가 아니다. 제자리에 갖다 놓고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해충돌 상황을 입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라는 것이죠. 5가지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니 반드시 해야 되면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해야 될 5가지 행위 신고하고 제출해야 될 행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 충돌을 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5가지는 하지 않으면 이해 충돌 상황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10가지 행위 속에서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은 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은 어떤 내용이 많이 위반되었는지를 한 3년 동안의 통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10가지 행위 속에서 과연 가장 많이 위반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첫 번째가 우리 시설공단은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서 공용물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볼펜, 복사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직무 관련해서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부분들을 위반하는 행위. 마지막으로는 직무 관련자가 이런 행위들이 많이 위반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반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사적 사용, 여러분들은 시설 관리를 하면서
그 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쓰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급기관의 공직자, 우리 도봉구 시다관리공단의 도봉구의 직원들이나 서울시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차장,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관리를 하면서 개인 강습이나 개인 사업을 위해서 시설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회사 유료대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고, 이런 것들이 많이 위반되었다라고 하고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직무관련자가 내 업무를 와서 찾아왔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범위를 우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자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첫 번째는 나하고 혈연관계가 있다거나, 두 번째는 나하고 금전 거래를 한 사람이거나, 과거 또는 현재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거래를 했던 사람이거나, 요 세 가지의 사람이 다시 또 나를 재차 찾아온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는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겠다, 특비 신청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사례를 놓고 보게 되면 시설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이런 걸 좀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위반이 많은 내용이, 우리 시설관리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런 업무 노하우도 특별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강연도 하겠지만 자문, 고문, 업무를 도와주는 일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으로 금전을 받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거나 신고를 통해서 활동의 범위 넓힐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시설 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외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거나, 행사 대행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위반된 내용입니다. 직무 관련자하고 거래. 직무 관련자하고는 과거에는 직무 관련자하고는 일체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거래는 하되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거래냐? 첫 번째는 부동산 금전 거래, 아니면 금전 거래를 했다거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거래를 했다거나, 아니면 물품 용역 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면 사실에 대해 신고를. 사례로서는 계약 담당자가 외부 업체에게 돈을 빌렸으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위반 내용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꼭 알아야 될,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비밀을 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구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우리 이해충돌방지법 속에서 나머지 9가지의 규정들은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 비밀을 잘못 이용했을 경우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 징역형,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얻은 비밀, 그걸 가지고 내가 재산생의 이득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생의 이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경우, 그럴 때는 몇 년?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 재산생의 이익과 7년 7천만 원. 누가 어떤 상관없어요. 그것을 얻도록 비밀을 제공했을 때 센 처벌을 받는다. 재산생의 이득이 아닌 기타의 이득, 예를 들면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대가 금전으로다가, 이런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해주게 되겠죠. 공직자가 아닌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들은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단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3년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 충돌 방지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은 또 역시 K-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노래로서 마무리 좀 줘야 되겠는데요. 누구의 노래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까? BTS를 빼면 안 된다고 그래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때는 코로나가 한참 전 세계인을 힘들게 할 때인데 우리 전 세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노래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에 다이너마이트처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이 노래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전에 다이너마이트는 뭔가 공포, 살상의 무기로서 우리한테 위협적인 내용이었지만 BTS는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했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면 불꽃노래의 소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야 밤하늘을 아름답게 하는 여의도 축제 때 불꽃노래처럼 그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BTS는 자기의 삶이 바로 다이너마이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서 세상에 빛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살르지 않으면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공직자의 경우 자신을 불살라서 업무를 하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아도 적어도 작은 소유만큼은 좀 불살라서 청렴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사 박기경이었습니다.